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있습니다.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별탈 없이 끝나려면 다시 일상의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행선입니다. 정상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서 선별 검사소가 운영됐는데 이곳 화성휴게소도 그중 한 곳입니다. 제 뒤가 바로 임시 선별 검사소인데요. 저녁 7시를 넘긴 지금도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선 모두 1,200여 명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려면은 검사를 받고 부모님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둘째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연락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쓴 채 맞이한 두 번째 추석 연휴. 현재까지 하루 평균 48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재작년 이동량에는 못 미치지만 처음 코로나19를 겪었던 작년 추석 때보다는 약 7% 정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일상의 일부처럼 돼버렸고 백신 접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이번 추석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방역 조치도 그나마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1년 반 만에 가족분들을 뵀는데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었고요. 같은 경우 한 7명 정도까지 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나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고 6시간 20분이 걸렸던 고속도로 정체는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귀경길에 오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목포에선 3시간 4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밤 11시 정도면 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새 확진자는 1,700명대인데요. 관련 수치를 보면 추석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명절이니 당연하겠지만 연휴 초반에 이동량이 전주보다 확연히 늘었고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정점이 더 높아지고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 연휴인 지난 2월 중순부터 확진자 280여 명이 쏟아졌던 서울 순천향대병원. 이번 추석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휴 첫날 종사자 2명이 감염된 이후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 모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직원과 환자 등 2,5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부 저희도 백신을 다 맞은 상황인데 돌파고 변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20명. 연휴 영향으로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이틀 연속 1,700명대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들어 3주째 상승세입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 중 77%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8월 첫 주부터 6주 연속 증가해 지난주 1,384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첫 이틀까지만 포함된 주간 인구 이동량이 전국은 전주보다 5.4%, 비수도권은 8.1%나 각각 증가한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수도권 인구의 이동 증가가 계속되었기에 수도권의 유행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일요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까지의 추세를 살펴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또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접종을 모두 마친 18세 이상 성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의 확진자를 조사해봤더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이 10명 중 9명이었는데 백신을 왜 접종해야 하는지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인 어제도 4,130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43.2%, 18세 이상만 따지면 50.2%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됐습니다.
접종자가 늘면서 백신을 다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 역시 증가세입니다. 그렇더라도 돌파 감염 추정 비율은 전체 접종 완료자 대비 0.04% 수준입니다. 최근 2주간 성인 확진자 2만 800여 명의 절대 다수인 89.8%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회 접종에 그쳤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세에서 17세에 대한 4분기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인 정부가 대상 연령을 확대할지도 관심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5세부터 11세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엘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은 이 연령대는 3분의 1 분량 접종으로도 성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 기존 계약 물량인 3천만 회분 외에 내년도 추가 구매와 조기 공급 방안도 불라 회장과 논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인 사이티바가 내년부터 3년간 5,250만 달러, 우리 돈 621억 원을 들여 국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은 오는 25일부터 들여와 50대와 18에서 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전 당사국들이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고심 끝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다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까지는 어떻게든 임기 안에 풀어보겠다는 의지와 함께 결국 종전선언을 해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나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 북한에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남북 사이엔 이산가족 상봉과 코로나 협력 등 시급한 것부터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진지한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이나 자극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은 북한은 다음 주 유엔 대사가 연설할 예정인데 냉랭한 관계 속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답을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집 안에 80대 노모가 숨져 있었고 직접 신고를 했던 50대 아들도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출입을 막는 노란색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듯 문 일부는 부서져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 7시 12분.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분 뒤 같은 신고가 한 번 더 접수됐습니다. 두 차례 신고 전화를 걸었던 50대 남성은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집안에선 이 남성의 80대 노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소리,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심한 소리, 저가 와장창하는 소리. 집과 화단 어디에서도 이들 모자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0대 노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왔고 휠체어를 타는 등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혼자 살았죠. 딸만 왔다 갔다 했지. 아들 얼굴 몰라요. 형과 누나 등 다른 형제도 있었지만 추석 연휴 기간 숨진 두 모자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오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 모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가족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에도 전남 장성에서 고향을 찾아온 50대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70대 노모와 함께 숨졌습니다. 또 이튿날 순천의 한 야산에선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상태였던 48살 김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 지사가 사용한 이른바 수박 기득권 발언에 대해서 호남을 모독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주주 등이 수천억 원대 이득을 가져간 건 공공개발의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해당 업자들은 민간 개발이 좌절되자 투자금을 건지려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참여한 이들로 드러났다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득은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며 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오르게 해서 개발 이익을 늘려준 것이지 제가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이재명 후보는 SNS에도 당시 공영 개발을 방해한 이들이 있었다며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이 발끈하면서 설전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안중에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일베 생활 12년째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한미 전술핵 공유 추진 등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진상규명이 없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정찰 드론이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고 자폭 드론과 무인 전차가 공격을 하는데요. 인간 병사가 아닌 이른바 드론봇, 드론과 로봇이 싸우는 미래의 전투. 어떤 모습일지 남효정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이 점령한 시가지. 정찰 드론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격 지점 영상을 지휘소로 보냅니다. 소총 사격 드론이 적의 경계병을 제압합니다. 사격. 건물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는 건 무게 33g, 손바닥보다 작은 초소형 드론. 자폭 드론이 창문으로 들어가 적을 제거합니다. 무인 전차가 한 번 더 공격을 가한 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장병들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육군이 추진 중인 미래의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의 훈련 모습입니다. 드론과 무인 전차 등 첨단 무기가 선제 공격한 뒤 피아 식별 적외선, 개인 통신기 등 33개 전투 장비로 이뤄진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장병들이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정보는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돼 지휘소와 전 장병에게 공유됩니다.
육군은 아미타이거 4.0을 2040년까지 전 부대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에서 적을 공격하는 소총 사격 드론과 기동성을 높인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첨단 무기로 전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아미타이거 4.0의 목표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1인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실제 아미타이거 4.0 체계로 훈련한 결과 전투력이 기존 50% 이하에서 66%까지 올랐습니다. 전투 효율과 생존성이 높아지고 실시간 전장 상황까지 알 수 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년 예산만 1조 6천억 원. 각종 신무기 생산을 위한 막대한 예산은 물론 적의 전파 방해를 막을 대전자전 전력 개발, 드론 부품의 표준화 등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과 야놀자까지 플랫폼 기업의 책임자들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부터 문어발 확장, 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이 전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과방위, 카카오와 네이버를 벼르고 있는 국회 상임위들입니다. 먼저 독과점과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 여야는 일찌감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의장 개인 회사인 K큐브 홀딩스 문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로 금융업까지 진출해 시장 판도를 흔드는 문제가 쟁점입니다. 또 네이버페이의 결제 수수료가 카드사 수수료의 3배나 된다는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는 또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 넥슨 김정주 창업자, 야놀자 배보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네이버 개발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카카오를 상대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에서는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2018년,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국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혜진 창업자는 자기는 국내 경영에서 손댔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지금 해외 쪽 시장 개척과 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네이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안을 발표하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정치권의 규제 논의는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어느새 4위까지 치고 올라온 두산이 파죽의 5연승으로 가을 야구를 향한 집념을 드러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두산의 상승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1회부터 타선이 불을 뿜었습니다. 양석환과 박계범이 연속 안타로 주자를 불러들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3회 김재환의 적시타로 점수를 추가한 두산은 허경민이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큼지막한 석점포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6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4회 김재환의 솔로포까지 더해 일찌감치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운드에선 로켓이 펄펄 날았습니다. 6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의 완벽투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8대0 완승으로 5연승을 거둔 두산은 상위권 도약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6연패 탈출이 절실했던 키움. 하지만 시작부터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내야진의 아쉬운 실책이 잇따라 나왔고 다승율이 유키시도 송구 실책을 저지른 뒤 평정심을 잃은 듯 결국 4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8회 박병호가 10경기 만에 홈런포를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지만 9회 말 SSG 김성현에게 동점 솔로포를 허용하며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7대7 무승부를 거둔 키움은 NC와 공동 5위에 오른 데 만족해야 했고 SSG는 두 팀을 반경기 차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연 선수가 세계선수권 리드 종목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8명이 겨루는 리드 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18살 서채연. 초반부터 거침없이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도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관중들의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Unbelievable from her. Just sit back, ladies and gentlemen, and enjoy this masterclass. 결국 1분여를 남겨두고 여유 있게 정상을 찍은 서채연은 8명 중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하며 생애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 가운데 세계선수권 리드 금메달은 2014년 김자인 이후 두 번째입니다. This is my first World Championship medal, so it's really impressive for me. 도쿄올림픽 결승 진출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서채연은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3년 뒤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MBC 뉴스 박준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대구가 에드가의 결승골로 제주를 꺾고 3연승을 달렸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온종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곳곳에서 요란스러운 비도 지났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비가 내려서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특히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 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좁혀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겠는데요.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적당히 오르겠고요. 선선한 가을 바람도 솔솔 불어주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서울 17도, 춘천 14도, 안동 1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가 예상되고 대구와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일교차만 벌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부터 다시 7시 4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